저는 하마터면 얼마 전에 인생을 망칠 뻔한 결혼을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하던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지나고 나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이 살면서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그게 저에게는 이 결혼을 포기하게 된 일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드라마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고 대학도 관련 학과를 졸업했어요. 방송국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여기저기 입사 원서를 내다가 저를 받아주는 작은 출판회사에 들어가 편집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글 쓰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말이 되면 항상 대학로를 다니며 연극을 자주 보곤 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에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고 택시가 안 잡혀서 30분을 넘게 벌벌 떨다가 겨우 잡아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택시 안이 따뜻해서 그런지 꾸벅꾸벅 졸다가 집에 도착했는데 계산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더라고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다 부모님 전화로 계속 제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어요. 일단 누구라도 전화를 받기를 바라면서요. 다행히 얼마 후에 어떤 남자가 전화를 받았고 저는 핸드폰을 돌려받기 위해 부랴부랴 약속 장소로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나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어떤 20대 남자가 제 핸드폰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제가 핸드폰 주인이라 밝히고 그 남자에게서 건네받았는데 정말 그날이 엄청나게 추운 날이라 밖에서 저를 기다리던 남자의 손과 얼굴이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제가 올 때까지 밖에서 얼마나 기다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너무 미안해졌고 살해를 하려고 했더니 이 남자는 괜찮다며 한사코 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추운 날에 밖에서 저를 기다려주고 핸드폰을 찾아준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따뜻한 커피라도 내가 사겠다 하고 근처에 보이는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날 처음 보는 남자와 만난 지 5분도 안 되어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별뜻 없이 감사의 인사만 하고 뭐라도 사례를 한 후에 헤어지려고 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말이 점점 길어졌고 처음 만난 사이치고는 통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기 전에 핸드폰 번호까지 교환했고 그 이후로도 자주 연락해서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바로 제가 얼마 전에 결혼까지 할 뻔했던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남자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석사 과정을 위해서 연구실에 살다시피 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문과였고 이 사람은 이과 공대라서 저는 남자친구가 하는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거의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마냥 신기했습니다. 남자친구 역시도 제가 글을 쓴다고 하니 대단하게 보더라고요. 전공 분야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서 그런지 우리는 자신과 다른 지적인 면이 있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남자친구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살던 사람이었고 데이트 한번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었죠. 서로 각자 하는 일 때문에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크게 싸우는 일 없이 무려 5년을 이렇게 만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사이에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저희는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어요. 제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의 결혼은 기정사실이라 생각했죠. 양가 부모님들 역시도 5년이나 사귄 저희들을 예비 사위와 예비 며느리로 생각하셨고 때가 되면 결혼시킬 생각을 다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어른들 뜻에 따라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저는 고민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 때문이었죠. 당장 결혼해서 같이 살자고 하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 좋아서 석사 박사지 20대 내내 공부만 죽어라고 하느라 버리는 웬만한 아르바이트만도 못한 수준이었거든요. 대신에 남자친구 집안에서 당신네 아들이 취직하고 자리를 잡기 전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 역시도 제 입장에서는 전혀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시댁에서 돈을 받아 먹고 살고 생활을 해야 한다니 내키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우리의 결혼은 우리 힘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해서 용돈을 벌었고
직장 다니면서부터는 오히려 제가 부모님 집에 살면서 용돈을 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대학원 생활을 하는 내내 부모에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돈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지만 그게 시댁 돈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잖아요. 남자친구와 이 문제로 이야기를 할수록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제 주변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하면 다들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생활비를 준다고 하면 감사히 받아서 쓰면 될 텐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하면서요.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도 들으니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물쭈물 고민을 하는 사이에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어요. 두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는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저를 딸처럼 귀하게 여기겠다며 결혼할 때 뭘 가져올 필요도 없다면서 몸만 들어오면 된다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해 줄게. 너는 그냥 몸만 와서 살면 돼. 무뚝뚝한 아들만 둘을 키우느라 서운할 때도 많았는데 이제 딸이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비 시부모의 그 말에 저희 부모님도 안심을 하셨죠. 그렇게 분위기 좋게 상견례 자리가 무르익고 아버지들은 술도 한 잔씩 하셨어요. 식사 자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저희 두 사람이 살 신혼집은 이미 자기들이 오래전부터 마련해 준비하고 있으니 최소한 집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전에 예비 시부모님께서 30평대 아파트를 사두셨고 제 남자친구나 위에 형 중에 하나가 먼저 결혼하면 그쪽에 집을 주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기대도 안 했는데 로또가 터진 기분이었습니다. 남자친구를 통해서 그쪽 부모님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셨다는 말을 듣긴 했었는데 저희 결혼할 때 집까지 해주실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상견례하는 그날 이야기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몇 달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구두합의를 했고 더 이상 시간 끌 것 없이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고 아무 문제 없이 결혼식까지 이대로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복병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 일 때문에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혼란에 빠지고 말았죠. 남자친구에게 2살 위로 형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은근슬쩍 형이 먼저 결혼을 하길 바라던 남자친구의 집안에서 속도 위반까지 해가며 결혼을 하겠다는 장남에게 모든 걸 밀어줄 수밖에 없었죠. 저희가 결혼하겠다고 할 때보다 몇 배는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 소식 들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얼마 후에 남자친구 부모님의 초대로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 형의 아내가 될 사람, 그러니까 저한테 예비 형님이 될 사람을 처음 보는 자리였죠. 남자친구의 형에 대해 짧게 소개를 하자면 공부를 잘해서 박사까지 하고 있는 동생과는 달리 형은 그 나이를 먹도록 뭐 하나 제대로 이뤄놓은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여러 직장을 옮기는 동안 1년을 꽉 채워 일한 적이 없더라고요. 몇 달 하다가 실직 나면 때려치고 윗상사가 싫은 소리라도 한 번 하면 바로 그날 싸우고 그만두는 성격이라 들었어요. 하도 회사에 적응을 못하니 부모님이 장남에게 돈을 밀어주고 장사를 하게 도와준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본인 능력이 부족해서 망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 어떤 여자를 결혼 상대자라며 데려왔냐고 하면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 원장의 딸을 꼬셔서 혼전 임신까지 하고 결혼하겠다며 집에 데려온 거죠.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 이야기를 듣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특히 어머님 아버님은 입꼬리가 이미 하늘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럴만했어요. 대학도 명문 대학 나왔고 직장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그런 좋은 조건의 여자가 이 집안 큰아들에게 가당키나 한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서 예비 형님과 너무 크게 비교되는 기분이었고
뭔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스펙이 좋다 보니 찝찝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여자의 어떤 촉으로서 불길한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 걱정은 현실로 다가왔죠. 그 전까지는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던 어머님 아버님이 저와 예비 형님을 대놓고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온 식구 다 함께 바람이라도 쐬러 나가자고 해서 주말에 다 같이 예비 시댁에 모인 적이 있었어요. 아버님 차와 예비 아주버님 차 2대로 사람들이 나눠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어요. 다 함께 즐겁게 놀고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저희들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왔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거 준비하느라 어제부터 엄청 고생했어. 그냥 편하게 식당 가서 먹으면 될 텐데 뭐하러 힘들게 도시락을 준비하셨나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준비한 도시락을 열어보고 솔직히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깐쇼새우, 새우장, 게살볶음밥 등으로 구성된 누가 봐도 좀 이상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예전 상견례 할 때 코스 음식에서 새우 요리가 나온 걸 제가 못 먹고 그냥 접시를 물린 적이 있어서 제게 갑각류 알러지가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때 왜 새우 못 먹냐고 물어보시길래 예전 어릴 때 꽃게를 먹고 알러지가 생겨서 그때 이후로 갑각류는 못 먹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대체 왜 이런 짓을 하셨을까 고민했는데 예비 형님이 도시락을 보고 너무 맛있겠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대게랑 새우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그 음식을 직접 준비하셨으면서 저를 위한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에서 먹는 걸로 차별하는 게 가장 치사한 건데 일부러 이러신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알러지가 있다는 걸 깜빡하셨겠지 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하는 수 없이 제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이랑 쿠키를 집어먹으며 서운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그런 제 노력도 부질없게 만드시더라고요. 너는 그거 이따 후식으로 다 같이 먹으려고 한 건데 벌써 먹어치우면 어쩌자는 거야? 샤인머스켓 3알 정도 그리고 메론 한 조각을 집어먹었을 때 어머님이 제게 도끼 눈을 뜨고 타박을 하셨습니다. 순간 당황스럽고 너무 창피하기도 해서 못 참고 눈물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우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당황했고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제가 알레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아니 엄마,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알러지 때문에 새우랑 게 같은 건 전혀 못 먹는다니까요? 남자친구의 말을 들은 어머님이 더 크게 오버액션으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처 몰랐다. 난 그 정도로 심한 줄은 몰랐지. 미안하다, 미안해. 돈 줄 테니까 저기 앞에 편의점이라도 가서 먹을 수 있는 걸 사와. 그러면서 제 앞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미는데 너무 서운하고 비참하고 그냥 이 자리를 떠서 집에 가고만 싶었습니다. 10,000원을 받아 손에 들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저를 남자친구가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며 데리고 일어났어요. 거리가 좀 떨어진 이후에 쌓인 감정을 모두 남자친구에게 쏟아냈죠. 이 집안의 예비 형님이 나타난 뒤로 어머니가 나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제는 대놓고 차별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러자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자기 부모 욕하지 말라면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저희는 지나가는 사람들 다 구경하는 개방된 공간에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있건 말건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싶었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그건 도저히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참 싸우고 나서 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하필 이런 제 모습을 예비 형님 될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괜히 부모님에게 저희 2사람이 싸웠다는 사실이 귀에 들어갈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그날 점심 식사 자리가 다 끝날 때까지 아무 언급이 없었어요. 찜찜한 기분으로 나들이를 마감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와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비 형님이 제게 조용히 다가오더니 본인 때문에 제가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최근 들어 자신에게 너무 부담스럽게 대하는 것 같다며 곤란하다고 하는데 제가 괜한 질투 때문에 분위기를 망칠 뻔한 것 같아 창피했어요. 조금 참고 적당히 하루를 넘길 걸 그랬다 생각했죠.
그래도 어머님한테 제가 남자친구와 싸웠다는 걸 비밀로 해준 예비 형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그날 이후 급격하게 가까워졌어요.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벌써부터 저희 두 사람은 동서가 된 것처럼 둘이 따로 만나 밥도 먹고 카톡으로 대화도 매일 하는 사이가 되었죠. 어느새 우리 두 사람은 서로의 예비 신랑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너무 좋은 것도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남자친구와 예식장을 알아보기로 한 날이었는데 시댁에서 연락이 오더니 갑자기 장남이 먼저 식을 올리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저희 결혼을 뒤로 미루라는 통보를 하더라고요. 상견례까지 이미 다 끝났고 결혼식 날짜도 양가 합의로 정한 상황에서 갑자기 날짜를 미루라고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지만 잠시 후에 화를 좀 식히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장남의 결혼을 더 서두르고 싶기도 하고 속도 위반 결혼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 제가 양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다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따박따박 따져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예전 상견례 때 분명 저희에게 주시기로 한 아파트도 갑자기 사정이 있으니 아주버님 쪽에 주기로 했다면서 저희는 일단 대출받아 전세로 시작하라 하더라고요. 저는 속이 다 뒤집어질 정도로 화가 났지만 정작 남자친구는 이렇게 눈뜨고 다 뺏기면서도 저한테 이해하라는 말뿐이었죠. 상황이 이 정도로 돌아가자 저는 이 결혼 자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애당초 저희 능력이 아니라 부모에게 기대서 결혼하려고 했던 것부터 잘못이었죠. 그래서 며칠 후에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 결혼을 그만두자고 말했어요.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저를 설득하고 달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말 몇 마디에 제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 한바탕 싸우고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파혼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 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이야기는 들었다. 정말 이 결혼 안 할 생각이니? 지금 아파트 하나 때문에 시위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부모님 돈으로 결혼하려고 했던 것부터 잘못이었어요. 집도 준비 못했고 당장 결혼해도 부모님한테 손 벌리며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더는 못하겠다고 그만하자 이야기한 거예요. 뭐 쓸데없이 긴 말 필요 없고 분명히 너가 먼저 파혼하자고 한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님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님과의 통화를 끝으로 저희의 결혼 이야기는 없던 일이 되어버렸죠. 그제서야 저는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딸이 파혼하게 된 것도 충격적인 일인데 장남 결혼시키느라 눈이 멀어서 한순간에 약속을 어기고 태도를 바꾼 예비 사돈에게 저희 부모님은 큰 실망을 하시고 말았어요. 그러면서도 차라리 결혼식 올리기 전에 그쪽 집안의 민낯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기로 했습니다. 파혼한 이후로 가끔은 내가 한번 참고 숙이고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파혼 자체를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이 없던 일이 되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저희의 파혼 소식을 뒤늦게 전해들은 예비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파혼했다는 이야기 이제 들었어. 혹시 우리 때문이야?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저희 신경 쓰지 말고 결혼 준비 잘하세요. 동서관계는 못 됐지만 나중에 우리끼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요. 비록 파혼은 하게 됐지만 이렇게 좋은 인연 하나 알게 되니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좋게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또 며칠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이번에는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 늦은 저녁도 아니었는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혀가 완전히 꼬여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횡설수설하길래 이러지 말라고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남자친구의 형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 동생이 저와 헤어진 뒤로 술독에 빠져서 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것이 맞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함께 해온 5년의 시간이 제 마음을 다시 흔들고 말았어요. 얼마 후 저는 남자친구를 다시 만났고 고작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을 안 본 사이에 살이 쪽 빠져서 수척해졌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펑펑 울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양가에는 비밀로 하고 일단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파혼한 마당에 다시 만난다고 하면 저희를 좋게 보시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최소한 형님에게라도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괜히 아는 사람 많아지면 금방 소문이 퍼질 것 같아서 저는 참고 있었죠. 저희의 비밀 연애는 한동안 이어졌고 시간은 흘러 남자친구 형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형님에게 문자를 보내 축하한다고 말을 전했죠. 하지만 제 카톡을 읽은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도 답장이 오질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가서 정신이 없다 보니 기억을 못하나 싶어서 그냥 저도 크게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 형님네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형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그런 건 모르겠다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는 이미 파혼한 걸로 알려져 있으니 불편해서 피하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와 연애를 다시 시작하면서 양가 부모님께 언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들렀어요. 주말이라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곳에서 형님과 어머님이 쇼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발견하게 되었죠. 저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일단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쇼핑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문득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조용히 뒤를 따라가면서 거리를 좁혔고 대화를 엿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걔가 우리 둘째한테 가당키나 하니? 이제 박사 따면 여기저기 대기업에서 오라고 난리일 텐데 너 정도는 되어야 우리 아들이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지.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어머님은 제 욕을 하기 바쁘셨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죠. 맞아요. 인물이며 학벌이며. 그 멍청한 여자에 비하면 우리 도련님이 한참 아까워요. 그 나이에 주제도 모르고 방송작가 하고 싶다면서 글 쓰고 있다던데 얼마나 한심하던지. 둘이 결혼했으면 도련님이 고생할 게 눈에 보이더라니까요. 진짜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그렇게 살갑게 굴더니 어머님 앞에서 제 욕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때 마침 남자친구도 그 자리에 도착했고 세 사람이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백화점 1층의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잠시 후에 한 여자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형님과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걸 봐서 두 사람은 친구 사이인 걸로 보였고 아예 그 테이블에 네 사람이 같이 앉아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자를 소개받는 자리였어요. 진짜 뒤통수를 또 한 번 세게 얻어맞는 기분이었죠. 더는 못 참고 그 집안 식구들이 있는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저를 보자 다들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남자친구는 너무 놀라서 토끼 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어머님께 오랜만에 뵙는다고 인사를 했더니 서로 반가운 처지가 아니니 갈 길이나 가라고 쌀쌀맞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갈 길 가려고 했는데 이 말은 좀 해야겠어요. 어머님 둘째 아들이 제게 전화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징징거렸거든요. 인간이 불쌍해서 다시 만나줬더니 진짜 수준 너무 떨어지네요. 하긴 남의 뒷담이나 하는 인간들이라 서로 끼리끼리 잘 만난 것 같아요. 너도 앞으로 나한테 울면서 전화하지 좀 마. 남자친구 앞에 있던 아이스 커피를 머리에 부어버리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빠져나왔습니다. 제 뒤로 자기들끼리 욕을 하고 옥신각신 다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러던가 말던가 제가 신경 쓸 일도 아니었죠.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오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속이 뻥 뚫리고 이제야 진짜로 해방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2다리 쭉 뻗고 누워있으니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역시나 안 되는 인간이랑 억지로 만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완전히 끝장이 나고 얼마 후에 전 남친과 그 집안 식구들 근황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죠. 강남 성형외과 원장의 딸이라고 하던 형님은 사실 그 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보던 직원일 뿐이었고 애초에 의사도 아니었어요. 형님의 화려한 학력도 거짓말이었고 유명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건 역시 그 기업의 한 계열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연예인 같은 엄청난 유명인들로부터 화환이 들어왔었는데 그건 역시도 전부 자기들 돈으로 거짓으로 꾸민 화환이었다고 해요. 전 남친의 부모들은 사기 결혼이라며 길길이 뛰었고 소송을 한 해 만에 했지만 이미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그리고 제 전 남친에게 소개시켜주려 했던 그 여자도 전부 허위로 만들어진 가짜 스펙이 들통나서 싸우고 헤어졌다 들었습니다. 진짜 찌질한 인간들다운 결말이구나 싶었죠. 한번 거지 같은 놈들에게 대여봤더니 지금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고 회사 일 열심히 하면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글 쓰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인터넷 플랫폼으로 소설을 써서 연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반응도 좋고 댓글도 많이 달려서 힘이 납니다. 그 덕분인지 정식으로 연재 제의가 들어와서 당장 다음 달부터는 돈을 받고 글을 쓰는 프로작가가 되었어요. 이제 시작이지만 제 꿈에 조금 더 다가가는 것 같아서 설레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가끔 지난 쓰레기 같은 연애가 떠올라서 이불을 발로 찰 때도 있지만 그때의 경험이 좋은 양분이 되어 제 소설의 맛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뭐가 됐건 이제는 행복하고 싶고 제 꿈에 한 발짝 다가서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헤어지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